자, 다시 재료역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8장에 들어가서요. 지난주까지는 정력학 복습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8장 이 구조부조 응력의 개념, 8장 응력의 개념인데 응력의 개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받으면 어떻게 이제 받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만약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단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타내집니다. 어떤 단위 면적에 여기 이렇게 어떤 재료가 있으면 재료 힘을 받았을 때 이 단위 면적이 이 힘을 다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우에 이제 단면에 어떤 수직으로 작용할 때 이 힘을 우리가 이렇게 단면이 있다라고 보면, 단면이 있으면 이 단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힘이 작용할 때는 지금 수직 응력이라고 부르는 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단면에서 이 옆쪽 방향으로도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해서 다음 뒤쪽 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인데, 이것을 단위로 표현을 해보면 위에는 힘이 되니까 뉴턴이 될 것이고, 밑에 면적이 되니까 우리가 MKS 단위계, 국제규격을 이야기했을 때는 길이는 미터 단위계를 쓴다고 했으니 미터의 제곱분의 뉴턴이라고 해서 파스칼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정력학 복습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 자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잡아 당겨지는 것을 우리가 인장이라 그러고 눌리는 것을 압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력학 때도 인장은 이제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되고, 압축은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C 또는 T로 많이 표현했었죠. 그래서 인장 잡아당겨질 때는 양의 값으로 표시를 해주고, 눌렀을 때는 음의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단위로 가져가면 1mm 제곱에 1뉴턴이라고 하면 메가파스칼 단위가 되는 것이고, 뉴턴의 미터 제곱이 되면 파스칼 단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 기압을 따질 때 압력하고도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 머리에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얼만큼 눌러주느냐, 그 값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 단위 면적에 누르는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누르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101kPa 정도가 됩니다. 101kPa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그냥 파스칼 단위는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재료역학에서는 보통 메가파스칼로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압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기압일 때 우리가 보통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쪽에 이 머리 위쪽에 있는 공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희박한 거죠. 공기 자체들이 이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데, 무게로 눌렀는데 이 부분이 희박하니까 저기압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으면 이때는 이제 고기압이 되는 것이죠. 고기압이. 그래서 이제 고기압이 된 위쪽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눌러지니까 이렇게 이 위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고기압이 되면. 그다음에 저기압이 되면 위에서 희박하니까 밑에 있던 이런 공기들이 위쪽이 비니까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서 위에 올라가서 구름들을 많이 형성을 하고, 그래서 저기압 때는 보통 이렇게 이 구름들이 많이 끼게 되니까 밑에 있던 결정들이 이런
이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결정들이 같이 딸려 올라가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저기압에서는 보통 날씨가 흐리고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고기압에서는 위에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이 위쪽에 그런 구름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날씨가 맑은 날씨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압력 또는 응력하고 같은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주로 고체 재료에 또는 이런 물질, 유체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그런 물체에 작용하는 형태를 우리가 응력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이 단면에 힘이 통과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렇게 단위를 썼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그냥 마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SI 단위계에서는 지금 메가파스칼 또는 파스칼 단위를 많이 쓰고, 여기서는 재료역학에서는 이제 메가파스칼과 기가파스칼 단위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단위계로 가져가면 위에 있던 힘은 파운드 포스가 되고, 그리고 면적은 인치의 제곱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서 미국 단위계로 보면 인치 제곱분의 파운드 형태가 되겠죠, 식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PSI라고 부르고, 파운드 퍼 인치 제곱. 그래서 이게 곱하기 1000배가 되면 KSI 단위가 된다. 제가 한번 정력학 때 잠깐 복습까지 했겠네요. 그리고 1PSI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단위 환산을 해보면 1PSI라고 하는 것은 인치 제곱분의 파운드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 파운드라고 하는 거를 질량으로 고치면 0.4536kg이고, 이것이 이 질량이 겨우 중력가 속도를 받게 되니까 9.81m/s의 제곱, 그 다음에 인치는 25.4mm니까 이거의 제곱 써주면 겨우 계산을 해보면 다음 같은 형태, 즉 한 6.9kPa이 됩니다. 그래서 1PSI는 지금 보면 한 7kPa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보면 1KSI라고 하면 곱하기 1000배가 될 거니까 여기 1000배가 되면 이제 7MPa 정도가 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3장에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응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정력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주로 힘을 가지고만 많이 다루게 됐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재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강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재료의 파괴나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만 가지고 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료역학을 다루다 보니 재료역학은 이 형상이나 이 사이즈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해서 같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단면이 크고 작을 때 같은 힘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파괴될 수 있고 이 부분은 파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는 페일이 날 수 있는데 여기는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로 비교할 수 있는 것, 즉 힘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 정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힘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재료학에서는 이 힘이 이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단면을 나누어 줬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 형상을 제외를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응력이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 중에서 힘을 받게 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축방향 하중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하중이 되는데, 이야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재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긴 방향과 짧은 방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의 긴 방향을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종방향 또는 여기서는 축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의 수직되는 방향을 우리가 횡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종방향으로 들어온
재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은 힘과 모멘트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중에서 힘이 들어온 것이 우리가 축 방향으로 들어온 하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런 다리 위에 트러스, 다리를 구성하고 있는 트러스가 있을 때 이렇게 차가 지나가게 되면 차가 중력을 눌러서 여기 있는 부재는 눌려지는 형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부재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 이게 종방향, 축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 잡혀 있고 링크 구조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는 핀으로 걸려져 있고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 힘으로 잡아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힘을 잡아당기게 되면 이 전체가 잡아당겼으니까 이렇게 눌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위에서부터 C점에서 힘을 눌러주고 밑에는 받쳐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구조 자체는 재료가 이렇게 눌려지는 축방향으로 눌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재료가 이렇게 길게 서 있으니 이것이 축방향이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하중이 눌리게 되니 축방향 하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나 구조물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축방향 하중, 즉 또는 수직 하중일 때 결국 힘이 부재의 형태에 따라서 부재의 축방향, 즉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방향 하중, 액시얼 로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트러스에서 압축되는 부재, 이것이 반대로 눌리는 쪽 말고 늘어나는 쪽이 되면 인장 부재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 봉 자체는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늘어나게 되니까 그때는 인장 부재가 되겠죠. 그래서 응력을 표시를 하면 A분의 P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받는 수직 단면적 분의 내력의 합, 이거에 버티고 있는 면적과 이 부재를 통과하고 있는 이 총 힘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할 때 이런 다른 이런 단면적이 아니고 힘이 실제로 통과해서 지지하고 있는 단면적, 즉 힘이 통과하고 있는 그 단면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단면적을 이 다른 아무 면적을 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 힘이 통과해서 이 힘을 버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힘을 아주 많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부재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끊어질 때 남아있는 면, 그리고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을 버티다가 안 돼서 마지막에 끊어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힘이 그동안 통과하고 있었고 그 힘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이렇게 조금 전 앞에 있던 부재에서 이렇게 힘이 잡아당겨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재 중간을 이렇게 잘라내 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부재 중간을 잘라내면 우리가 전체 부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힘을 받고 있었는데 중간 여기를 잘라서 이 윗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면 처음에 원래 이 값도 평형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잘라내서 이 버린 나머지 부분도 역시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아래쪽은 전체 이야기했던 힘 P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위쪽은 잘라냈으니 이쪽 부분에는 역시 잘라냈기 때문에 수직, 수평, 모멘트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같은 P가 걸리게 될 건데 우리가 이 면 안에 이 면을 조금 더 작은 면적으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을 우리가 델타 A라고 표시를 하고 이 작은 부분에 걸리는 힘 자체를 우리가 델타 F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그마라고 했던 거는 델타 A분의 델타 F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걸리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Q라고 이야기를 하면 Q에서 걸리는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A분의 델타 F라고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 면을 굉장히 작게 아주 작은 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해서 극한으로 델타 A를 거의 0으로 보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시그마는 델타 A분의 델타 DA분의 DF라고 미분의 형태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DA분의 DF니까 DF는 만들어내면 델타 F는 시그마 곱하기 DA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어떤 한 점에 걸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미수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응력을 그 전체 면적으로 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면 전체에다가 우리가 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적분을 시켜주면, 전체 이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면적에 걸리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한 것은 이 P가 되기 때문에, P가 될 거기 때문에 다 더한 것은 P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값은 P가 될 것이고, 뒤쪽은 시그마 DA의 적분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에서 이 시그마 값이, 응력 값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이 값이 상수가 돼서 빠져나와서 시그마 곱하기 A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 안에서 다 동일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점에서의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값, 이 모든 면에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조금 보면, 전체 재료가 이렇게 길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위아래로. 그렇게 하면 아래쪽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델타 P 프라임이 있을 거고, 여기쯤 잘랐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응력이라고 하는 건, 이 분포 자체가, 이거 더해지는 분포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 힘이 집중되게 이 가운데 몰려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크게 작용할 거고, 이 힘이 요 점에 작용을 하니 나머지 옆으로 떨어진 부분에서는 힘이 약간 줄어들어서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실제로 이게 재료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잡아당기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를 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한 점만 주로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포가 생긴다는 거죠. 변형 자체가. 그럼 이 변형 자체는 이런 형태의 응력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치가 조금 더 멀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겼던 분포 자체가 이 끝단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여기서 한 점으로 당겼지만 조금 더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걸린 수직 응력도 약간 일정한 정도로 이거보다 훨씬 더 평평해질 거고,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지면 거의 일정한 형태의 값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형태가 일정한 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단면에서의 위치, 또는 단면에서 힘의 방향, 단면 상에서의 위치, 그래서 단면의 위치 또는 단면 상에서의 거리의 위치에 따라서 다 값이 실제로는 다릅니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중 하중과 가까운 위치에서 응력의 변화량이 크게 되겠죠. 물론 이 나머지 다 합은 이 값하고 당연히 동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분해서 꺼내야 되는데,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 x쪽 또는 이쪽 방향 y축이라고 하면 x와 y에 대해서 다 이것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다 다르니까 적분이 힘든데, 우리가 이 힘을 주고 있는 끝부분이 아닌 좀 멀리 떨어진 지점쯤 가면 거의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 값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던 것의 어떤 평균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균값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평균값을 써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평균값을 쓰면 시그마의 DA가 될 거고, 이 값은 시그마 곱하기 A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균값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그마를 A분의 P,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 시그마 A 평균을 A를 나눠주면 A분의 P가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결국 평균값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힘을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 다른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기에는 지금은 힘드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평균값으로 다 일정하다 라고 가정하고 쓴다 라는 거죠. 그건 잘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책에 나온 이야기는 중심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면에 좀 등분포로 걸렸을 때 응력들이 이 단면에 등분포로 다 동일한 값이 걸리게 되면 이 값은 결과적으로는 센터점 한 군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점에 작용을 하게 될 거다. 근데 이 중심점이 어디냐 하면 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면적의 단면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형의 이제 도심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도형의 중심이죠. 도형의 중심이어서 결과적으로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분포가 일정한 걸 작용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까지의 중심이 되는 같은 거리가 되는 중심점으로 하나의 하중을 몰아놓은 것과 똑같다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단면들이 만약에 이 면으로 돼 있을 때 이 면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쪽과 이쪽의 중심이 되는 이 도심에 하나의 힘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센트릭 로딩 또는 중심 하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분포, 지금은 등분포 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분포 응력이 작용을 할 때는 이것이 지금 위에가 다 똑같으니까 이 도형의 중심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응력이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면 이 전체의 합이 되는 것이 이거 시그마 이 값이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당연히 이 도심으로 보면 어디에 작용하냐면 이 가운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분포 응력의 도심이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하겠죠. 이 값의 무게중심이 되는 삼각형이라고 하면 2대1이 되는 지점에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형태가 우리가 평형을 이루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멘트 평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모멘트 평형. 우리 재료 정력학에서 이야기했던 위에 있던 이 힘과 이 면적의 전체 합이 되는 하중이 여기에 작용을 했을 때 각각 이렇게 나누어진 하중들에 의한 모멘트의 평형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통 다 등분포 하중은 중심 하중으로 걸리게 된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심 하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편심 하중은 이제 이센트릭 로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하중이 있는데 이 단면이 이 중심의 힘의 하중선상과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옆쪽으로 편심돼서 하중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경우는 이렇게 여기를 우리가 잘라서 밑에 쪽만 남겨 놓는다고 보면 아래쪽에는 이 P만 있고 위쪽을 잘라서 버렸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자유물 제도를 생각하면 이런 형태가 3개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 상황으로 평형을 만들어 보면 이 y 값은 없고 x 방향 힘의 합이 0이니까 y 방향 힘의 합은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고 그에 대해서 이 우력도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편심 하중이 생기면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힘과 힘이 동시에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11장 부핀 부분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중만 있었다 그러면 수직 하중만 있었다라고 하면 수직 하중 이 부분만 보면 여기만 보면 중심 하중이 된 거죠. 요 위치만 보면. 그래서 이 힘은 등분포로 나누어진 것과 동일하고 이 모멘트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모멘트 이렇게 눌린다고 하는 것은 이쪽이 눌려지고 이쪽이 잡아당겨진 형태일 거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두 개 합해질 건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굽힘을 배운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4 그 다음은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 응력을 배운 거죠. 수직 응력은 축 방향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단면에 작용한 단면에 수직하게 힘이 작용했을 때 이 면적이고, 응력이라고 하는 건 단면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단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 단면이라고 하는 거는 면이 되니까 면은 우리가 방향 어떻게 잡느냐 하면 면에 수직되는 벡터를 잡아서 그것을 면의 수직 벡터 또는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방향 벡터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면과 힘이 같은 방향에 서 있으면, 그러니까 면의 수직 벡터하고 힘이 같은 방향이면 이 부분은 수직 응력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 면과 힘이 다른 방향이면, 면은 이쪽인데 힘이 옆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걔는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재료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재료가 있을 때, 자, 이 두 부분이 만약에 펀치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또는 가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여기서 가위가 이렇게 잘려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져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C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이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힘이 C 부분이 한창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힘이 더 커지면 이 부분이 잘려져서 나가게 될 건데, 힘을 받았을 때 잘려져서 나가는 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3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남아있는 이 면이 남고 잘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힘이 되고 여기에 면적이 되고 이게 힘이 되면, 그리고 이 두 힘이 굉장히 커지면 결국 이 물체는 잘려지게 될 거고, 남은 면은 요 면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면과 이 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면의 수직 방향, 면의 방향이 이쪽이고 힘은 이렇게 왔으니까 서로 지금 보면 면에 수평하게 힘이 들어온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하중이 횡방향으로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전단 응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면, 이쪽을 잘라서 이쪽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쪽 부재를 버렸으니 우리가 여기다가는 당연히 힘과 그다음에 모멘트와 이거를 정력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유물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남은 이 부분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힘과 이 힘은 Y방향 평형, 여기서 X방향 힘은 없으니까 이 값은 없어지겠죠.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멘트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은 이거 두 개는 거의 붙어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렇게 되면 이 모멘트도 평형을 이루면 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F는 P'이 될 거고, 그래서 이 단면에서만 이렇게 힘이 바로 작용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F를, 이건 이제 이 면에 작용하는 거니까 재료의 내부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이런 힘들을 우리가 전단력, shear force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단면의 접선 방향으로, 즉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제 축 방향에 들어온 수직 하중 또는 축 하중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물론 응력으로, 전단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응력은 전단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단 응력이 될 거고, 여기서 shear force니까 여기에서는 shearing stress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shearing stress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단 응력은 A분의 P로 어차피 쓰게 되겠지만, 이 방향과 이 방향이 지금 평행한 거죠. 평행하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지게 되면 이 모든 면상에, 조금 전과 같이 조금 전에도 이 수직 응력을 이야기할 때 이 모든 면에서 이 분포가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시그마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가 썼죠. 여기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값도 이렇게 쓰는 것은 이 전단 응력으로 봤을 때는 평균 값입니다. 이 안에 있는 값들도 면에 보면 이런 크기로 보통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평균되는 값을 구하면 A분의 P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로 평균 응력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자, 평균 전단 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 응력이 전체 단면에 균등하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전단 응력은 표면 이 점에서는 0이 되는 거고, 이 점에서는 0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해 중립면이라고 하는 부분, 도심이 지나가는 부분, 이 단면에 도심이 지나가는 위치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전단 능력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운데서 가장 크고 양쪽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력에서 최대값은 이 값이 되는 것이고, 이 값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이 전체 이 값을 평균 냉값, 결과적으로 이 타우라고 하는 분포 전체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이거 다 적분했을 때는 타워 평균값 곱하기 여기 있는 전체 면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값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크기, 이 최대 이 값을 보면, 만약에 이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단면이다. 직사각형 형태의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평균값에 1.5배가 걸리게 됩니다. 직사각형의 최대값이. 그리고 만약 이게 원형 단면이라고 보고 힘이 작용했다라고 하면 이때 가운데 위치에서 작용하는 가장 큰 최대 값은 평균 응력 값의 3분의 4배, 1.333배를 가 나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13장 정도 가면 실제 전단 능력, 보석의 전단 능력을 다루게 되면 이런 계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평균값을 쓰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전단 능력들은 대개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볼트나 리벳 같은 걸 볼 때, 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판을 이렇게 묶게 되는 거죠. 두 판을 묶었을 때 볼트를 막 잠그게 되면 이 두 판 사이로 이렇게 너트가 걸려 있으니까 꽉 끼게 되게 되면 이 축 방향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수직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묶은 다음에 옆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잡아당기면 볼트가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처럼 이 두 개의 판이 있고 볼트가 묶여져 있을 때 여기서 판에서 힘으로 잡아당기면 이 부분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단 능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판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 볼트 자체에, 이런 볼트나 리벳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트에 관심이 있으니 볼트만 따로 떼가지고 오고 볼트만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구조 전체에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구조 전체는 이만큼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은 볼트다. 그래서 볼트를 가지고 오고 이 볼트에 나머지 주어진 힘들을 다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은 이 볼트가 걸려서 당기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밀고 잡아 당기는 형태가 되겠죠. 고리처럼 걸어서 이쪽 편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은 역시 이 부분이 이렇게 볼트를 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력화까지 그렸던 자유물체도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자, 볼트 안에 걸리는 내력을 구해야 됩니다. 실제 이 면에 걸리는 힘을 구해야지 응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어디에서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여기서 파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면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렇게 면이 남고 힘 주어져 있고, 여기도 당연히 자유물체도로 역시 또다시 이렇게 그렸는데 평형식을 써보면 나머지는 없고 이렇게만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P가 F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동그란 단면에 걸리는 힘은 이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단응의 평균값은 A분의 F, 즉 A분의 P였는데 이 값이 A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볼트, 핀, 리벳 등 체결 요소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위에 그림같이 이렇게 위에 판 하나에 대해서 이 볼트가 잘라지는 면이 하나인 경우, 이때는 일면 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싱글 휘어 또는 이런 형태의 이염하는 것을 겹침 이염이라고 부릅니다. 위아래 붙여서. 이거와 상대적으로 이제 이면 전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싱글이 아니고 더블 휘어가 되죠. 그래서 맞대기 이염이라고 해서 버트 조인트라고 부른 데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판을 조금 전에 이런 경우를 보면 겹침을 하다 보면 잡아당기면 이 면과 이 힘과 이 힘이 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져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판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일자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니 이렇게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형태가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판 두 개가 있으면 판 두 개를 위에서 이렇게 브라켓처럼 올려서 이렇게 볼트를 관통해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이 경우는 판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심은 지금 볼트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볼트만, 이쪽 볼트라고 볼까? 이쪽 볼트만 샥 빼옵니다. 그러면 볼트가 이렇게 남아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볼트가 이렇게 남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 볼트에 작용한 힘을 구하면 되니까, 이 힘은 여기에서만 밀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는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보면 이 힘이 여기와 여기로 나누어서 같은 크기니까 2분의 F씩 나눠지겠네요. 이 부분 전체가 여기 이제 잘랐다고 생각을 하면 이 힘이 여기 두 개로 나눠진 거고, 이 힘은 여기에, 이 힘은 여기에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F와 여기에 2분의 F, 즉 CD라고 보면 FC, FT가 있을 건데, 이 두 값은, 이 값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자유물체가 될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개가 동시에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재료가 남을 겁니다. 재료 안에서 여기에 F가 있고, 나머지 여기에서 내려온 힘과 여기에 내려온 힘이 동일하게 같이 내려오니, 이걸 평형을 보면 이 P가 2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이면에 걸리는 두 개가 동시에 끊어져서 한쪽 면에 걸리는, 요 면에 걸리는 응력만 보면 단면적은 A고, 걸리는 힘은 요 P는 2분의 F가 되니까 2분의 F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반대로 또 이 단계에서만 이렇게 보면 전체 힘이 걸리죠. 근데 면이 이 힘 때문에 이 면과 이 면이 동시에 파괴가 일어나니, 여기도 면적 A, 여기도 면적 A니까 면적이 2배구나, 2A분의 F라고 쓴 것과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방법을 쓰든가 이 방법을 쓰든가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힘, 재료가 실제로 파괴 어디까지 일어나는지를 고민을 해서 써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8.5 지압응력이 되겠는데, 지압응력 우리가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압면을 우리가 둘 수 있는데 베어링 서피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트나 핀, 리벳과 같은 이런 연결 부재들은 이런 이음을 할 경우에 이런 연결 부재와 판의 접촉면인 지압면 사이에 압박하는 응력이 생긴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보면 좀 크게 보면 밑에 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잡아당겼다라고 보면 이쪽 부분에서 핀이 이 면과 핀이 부재와 이렇게 닿게 되는데, 이 핀과 이 부재가 닿아서 이 부분에 압축 응력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압축 응력들 때문에 요쪽 면에 걸리는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면에 눌린 압축 응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컨택트 프레셔입니다. 면압이 됩니다. 면에 접촉된 면에 접촉 면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between the separate bod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응력과하고는 다르다는데, 이건 뭐냐면 압축 응력은 보통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응력이고, 압축력 때문에 지금 이 베어링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부재 사이의 접촉 때문에 발생하는 접촉 면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여기서 이 힘을 잡아당기니까 이 부분이 지금 걸리겠죠. 이 부분이 이 핀과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요 바깥쪽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여기는 핀이 이렇게 있던 핀이 가만히 정지하고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핀이 이쪽 면을 누르는 형태가 되겠죠. 완전히 눌러서 이 핀이 이 부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눌러서 이쪽 부분에 힘을 주는 거하고 동일하니 이 두 부재 사이 때문에 생긴 접촉 면압,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베어링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베어링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압면에 실제 작용하는 힘들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누른다라고 보면 이런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을 이 면 전체와 이것을 수직되는 힘들로 다 적분을 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식으로 표시를 해 보면 이렇게 이걸 다 통과해서 이게 수직하게 작용한 힘은 결과적으로는 이 면을 통과한 힘의 크기와 똑같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적분을 해보면. 그래서 이 형태를 다 쓸 게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을 보면 이 단면에 이런 힘이 지나갔구나 라고 해서 이 단면 A분의 F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재의 두께가 T가 되는 거고, 요것은 핀의 직결 지름 D가 되니까 단면적은 T 곱하기 D가 되겠죠. T 곱하기 D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통과하는 힘이 되니까 F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약간의 평균 능력 관점 또는 이것을 다 적분해서 되는 관점, 그래서 이 면을 통과하고 있는 힘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B는 TD분의 P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압 응력까지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일단 숙제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로는 8.1, 지금 8.2, 8.3, 8.4까지가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재료가 부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첫 번째는 지금 30kN C점에서는, B점에서는 40kN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 두 부분은 이 AB하고 BC는 지금 완전히 잘 용접되어서 하나의 물체처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average 평균값이죠. 노멀 스트레스를 구해라. 근데 그게 각각의 이 140 메가파스칼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smallest allowable value D1과 D2를 구해라 라고 한 것이 이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당연히 이제 주어져 있고, 이런 것이 D들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로드에서 걸리는 average normal 스트레스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AB에 걸리는 응력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AB에 걸리는 응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AB에 걸리는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면이 있고 이 면에 걸리는 힘을, 이 면을 통과해서 가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면을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게 잘려진 거죠. 그리고 잘려진 나머지 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30kN이 있고 여기에 40kN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내부력이 존재를 하고 여기도 작용 반작용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요 값이 지금 자유물체된 거고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면 40, 30이니까 EF가 70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70이 되니 시그마 AB를 구하면 당연히 AB의 면적에다가 AB에 걸리는 힘이 될 건데, AB에 걸리는 힘은 여기서 구한 70kN이 되고, 당연히 면적 AB는 이게 지금 1이죠. 그 다음 직경이 D1이 얼마냐 하면 5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50. 그러면 1의 지름 가지고 면적을 구하면 D1 50m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의 밀리미터가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이 우리가 메가파스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 요 부분이 지금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러면 70 곱하기 킬로가 있으니까 1000, 밑에는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50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A번 하나만 풀어줬으니까 나머지 B번과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제 응력값이 얼마인가를 알고 있을 때 D1과 D2를 구해라. 여기에서 당연히 이 값이 응력이 얼마니, 요게 D1이 얼마니, 이걸 묻는 것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 3번, 4번 또 그래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